아프리카 미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구 근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프리카 미술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다소 도발적인 문장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미술 대표작의 90%는 아프리카 밖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아프리카 바깥에서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한 점 있습니다. 베냉 왕의 궁전, 베냉 왕국의 앞에서 영국의 토벌 탐사대가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코끼리 상아와 청동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든 예술품들이 그득하게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포갑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890년 영국인 탐험가가 베냉 왕국을 탐사하다가 살해당한 사건을 빌미 삼아서 영국 왕실은 토벌 탐사, 정벌 탐사라는 것을 강행합니다. 영어로는 punitive expedition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손해를 입힌 너희들을 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의 명칭인 것이죠. 이러한 토벌 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와 수량의 미술품들이 영국으로 헐값에 넘어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유럽 내부에서는 아프리카 미술을 수집하는 것이 대유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중요한 시선은 과연 누가 아프리카 미술을 수집했는지, 누가 연구를 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했는지 등등을 보다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콜렉션과 컬렉터를 볼 때 그 의미라든지 가치 혹은 콜렉션을 하는 방식의 정당성 같은 것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베냉 왕국 경우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베냉 왕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업가가 세운 재단 락펠러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오바와 시종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바 대왕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자랑하고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예술품들로 왕궁을 치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얇은 청동판을 조각해서 만든 이 청동 조각은 굉장히 많은 점수가 제작되어서 왕궁의 이곳저곳을 장식하고 베냉 왕실의 정당성을 자랑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귀한 청동으로 만든 고급 기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냉 브론즈, 즉 오바 대왕 시기의 청동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수량이 서구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오늘날 영국 미술관의 40여 군데, 미국 미술관의 30여 군데에 다량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등지에서도 많은 수량이 컬렉션이 되어 있는데요. 막상 오늘날의 나이지리아에는 불과 9개 미술관에만 베냉 브론즈가 소장되어 있어서 이 불균형한 수집의 정치학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서구의 미술관들에게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탈취된 자신들의 작품들, 베냉 브론즈라고 불리우는 이것들을 돌려달라는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잘 보존할 기술과 학예적인 지식이 나이지리아에는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반대의 움직임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베냉 공화국, 앞서 말씀드린 베냉 왕국과는 다른 나라인데요. 오늘날의 베냉 공화국에 위치했던 다오메이 왕국의 또 다른 미술품도 이러한 문화재 반환의 이슈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깨브랑리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다호메이의 마지막 왕들 3명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형상화한 실제 사람의 크기보다 더 커다란 나무 조각상인데요. 다오메이 왕의 입상은 바로 작년입니다. 2021년 10월 27일자를 기점으로 베넨 공화국에 반환이 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깨브랑리 뮤지엄에서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전시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예술을 조망하는 전시를 선보였고요. 이후 양국의 정상들과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이것들이 신압으로 다시 반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다오메이 왕국의 왕들이 왜 파리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지, 왕을 대체하고 상징하는 왕의 이러한 조각상들이 하나의 컬렉션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되지 않고 자신들의 도난당한 역사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미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뮤지엄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예술품들을 반환하려는 움직임이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벨기에의 왕립 아프리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무작정 반환하는 것은 자신들도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반환에 관한 담론들은 보다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와 유럽의 박물관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우리가 거대한 예술 기관들, 미술 정책의 인프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정리하자면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열광과 제국주의 역시 일방적인 시선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벌 탐사처럼 아프리카 미술이 서구로 유입되는 과정이 그리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타자화라고 하는 개념을 빌어서 아프리카 미술을 보자면 있는 그대로의 아프리카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것의 본래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맥락과 다양한 이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타자화의 역사가 얼마나 옳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시절 불법적인 과정으로 입수된 아프리카 미술품들을 단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학예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일방적인 타자화에서 나아가 앞으로 더욱더 생산적이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이야기는 조금 현대 미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이라고 여겨졌던 미술들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20세기 초반의 현대 미술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로부터 어떤 예술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의 미술가들은 아프리카 미술에 글자 그대로 매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서구의 미술 전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서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실험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즉 상징적인 힘을 갖고 있고 조형적으로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미술, 당시의 용어로는 원시 미술이라고 불리었던 이 새로운 미술에서 20세기 초반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실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화가가 아마 파블로 피카소일 텐데요. 실제로 파리의 깨브랑리 뮤지엄에서는 피카소가 얼마나 아프리카 미술에서 큰 영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를 2017년에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2017년에 열렸던 피카소 프리미티프,
직역하면 원시적인 피카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전시 포스터고요. 프리미티프라고 하는 용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원시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당시에 쓰이던 프리미티프라는 용어를 오늘날의 많은 예술사학자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7년에 전시를 기획했던 큐레이터들 역시 프리미티브라는 용어 자체를 20세기의 과오가 아닌 21세기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전시일 것입니다. 당시 피카소를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예술가들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싶어 했고요. 이를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서구 사회와 문화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 역시 또 다른 타자화, 아프리카 미술을 또 제대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일종의 한계를 갖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앙드레 드랭이라는 화가도 있는데요. 우리의 유명한 앙리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앙드레 드랭이 1906년도에 제작한 풀밭 위의 세 사람이라는 작품 역시 과감하고 강렬한 색채를 왜곡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시미술다움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단 피카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20세기 초반에 원시예술, 즉 아프리카 미술에 매료되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가장 널리 알려진 피카소를 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피카소는 그럼 과연 아프리카 미술에서 뭘 찾고자 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피카소와 그의 동료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겠지만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아프리카 미술품이 파리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의 피카소와 그가 수집한 아프리카 미술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들이 바로 당시 피카소가 벼룩시장이나 미술 갤러리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 미술품들이죠. 즉 아프리카 미술품 수집 열풍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은 기존의 유럽 전통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어진 또 의미 있는 박물관이 1878년부터 1935년까지 운영되었던 트로카데로의 민족학 박물관입니다. 물론 21세기적인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위계가 있다고 믿었죠. 인종 간에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럽 바깥쪽의 예술을 따로 모아놓은 그러한 박물관이 큰 인기를 모았고 피카소와 그의 동료들 역시 자주 이곳을 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로 하여금 입체파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의 그 리더가 되게 만들어준 작품이 1907년작 아비뇽의 아가씨들인데요. 아비뇽의 아가씨들의 세부 인물 묘사와 콩고에 있는 펜데족이 제작한 마스크를 보면 피카소가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의 도상적, 형태적인 유사성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상이라고 여겨졌던 굉장히 반듯하고 통일적인 형상 대신 형태를 왜곡시키고 뭔가 어긋난 형식의 비정형의 미학 등을 피카소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회화뿐만 아니라 피카소의 조각 작품 역시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입체파 실험에서 한참 후에라고 할 수 있는 1931년도의 작품인 여인상을 보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피카소의 조각 작품이고 왼쪽에 있는 게 루알라족의 마스크인데요. 양감, 볼륨감이라든지 입체감을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모티프를 사용한 것 등이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꾸준한 피카소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1907년도 작품인 엄마와 아이라고 하는 단순한 유화 드로잉 작품에서도 피카소가 얼마나 다채로운 아프리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파리 피카소 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엄마와 아이라는 작품은 오늘날 가본과 콩고 지역에 걸쳐 있는 코타족이 수호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성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카소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원시예술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예술 실험의 참조의 대상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서 20세기 미술사는 아프리카 미술 덕분에 더욱더 풍요로운 소스 그리고 영감의 원천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카소를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예술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통해서 자연에서 비롯된 대상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라는 문제를 탐구했고, 우리가 그동안 서구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내고자 했구나라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단순해지고 입체적인 미술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프리카 미술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들, 직관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만큼 20세기 초반의 미술가들은 대상을 보다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주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측면의 미술로 발전시키는데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서양 미술사 혹은 현대 미술사를 읽으실 때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보다 바람직한 시선으로 아프리카의 오늘날의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